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 늦은 오후에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을 한 뒤 꺼놓았던 휴대폰을 켰다. 밝아진 액정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건 떠 있었다. 엄마의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두 번의 신호음 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대시경 검사를 하는 중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 지금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조경선 작가님의 단편 소설 실입니다. 이 작품은 동서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휴대폰을 받자마자 은지가 대뜸 말했다. 언니, 어쩌면 늦게 도착할지 몰라. 미지가 차의 내비게이션을 만져서 고장냈어. 이번에 은지는 처음으로 자가용을 운전해 엄마의 집이 있는 사천으로 오는 중이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면 쉽게 찾아오긴 힘들 터였다. 은지는 맥이 빠진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의 길이 내일이어서 다행이지 오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니 오후 3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납골당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았다. 거기다 여기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기에는 은지의 말대로 엄마의 기일에 엄마를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나는 거실 탁자 위에 펼쳐놓은 십자수 도안으로 다시 눈을 돌린 뒤 은지의 하소연을 들었다. 은지는 이번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때때로 미지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막내인 미지는 31살의 나이지만 어린아이의 지적 능력을 지녔다. 거기다 아이의 순진함과 고집세고 제멋대로인 면이 함께 있었다. 미지 덕분에 엄마와 나와 은지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많았다. 어렸을 적 우리 가족은 달동네 꼭대기 집에서 살았다. 슬라브 지붕을 얹은 흙벽의 집으로 조금이라도 센 태풍이 오면 집이 날아갈까 걱정될 정도로 낡은 집이었다. 그곳에서 엄마는 연탄으로 방을 덮이고 요리를 했다. 세탁기가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손빨래를 해야 했다. 어촌 마을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달동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이 가장 가난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실을 개의치 않았기에 곧잘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다. 그럴 때면 되도록 미지를 떼어놓으려 했다. 놀이를 할 때마다 미지를 챙겨주는 것은 힘들고 성가신 일이었다. 신나게 놀다가 미지가 말도 되지 않는 일로 고집을 피울 때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미지가 바보처럼 구는 것이 싫었다. 미지와 함께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종류의 놀이에 미지는 적응을 하지 못했다. 미지는 곧잘 술래에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집 담벼락에 숨거나 자신의 몸이 다 가려지지도 않은 손수레 뒤에 숨었다. 그래서 술래가 미지를 순식간에 찾아 신나게 외쳤다. 미지 또 찾았다! 하고 미지는 대래 신난 얼굴로 술래를 따라왔다. 그러고는 순순히 술래가 섰던 담으로 갔다. 뒤돌아서서 눈을 가린 채 미지는 일부러 숫자를 셌는데 틀리지 않고 10까지 간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마구 웃었고 나는 미지를 애써 모른 척했다. 한 번은 미지가 실수 없이 제대로 숫자를 셌는데 아이들은 틀렸다며
다시 세야 한다고 우겼다. 나는 아이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미지가 다시 숫자 세는 것을 보기만 했다. 놀이가 끝나고서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미지와 떨어진 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밥도 거르고 자는 미지를 보고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미지가 거의 술래였던 숨바꼭질 이야기를 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고는 나를 나무랐다. 아이들이 미지를 바보 취급할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쳐다보았다. 잠시 뒤에 내가 왜 미지를 돌봐야 하는지 반발심이 마음속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엄마가 볼마저 떨면서 화를 냈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엄마의 눈치만 볼 뿐이었다. 할 말을 마친 엄마는 뒤돌아 앉아서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말 한마디 차마 걸지 못할 정도로 엄마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탁자 위에서 십자수 천을 들어 펼쳤다. 그 위에는 어제 저녁에 작업을 마친 용선이 수놓아져 있었다. 선미의 용의 얼굴을 만들고 후미의 용의 꼬리를 만들어 넣은 배였다. 용의 얼굴에는 녹색과 파란색 색실로 수놓았다. 용의 꼬리는 녹색 실로 수를 놓았다. 엄마는 상당히 불편하게 거동했기에 정식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 도시였다면 장애인에게도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촌 마을에서 그런 배려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서 어시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엄마는 상인의 생선들을 리어카에 실어 달랐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엄마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리어카를 끌었다. 일을 마치면 엄마는 잔뜩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우리 자매들 앞에 생선 비린내가 밴 꼬깃꼬깃 접힌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꺼냈다. 힘든 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엄마도 자신이 받은 일삭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끔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지만 자신의 고용주들에게 직접 따지지는 못했다.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돈이었다. 쌀을 사거나 라면을 사거나 다른 기타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는 그나마 엄마가 수급자였기에 매달 20-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수급비와 엄마가 번 돈으로 부족하게 남아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 언젠가 엄마는 가난히 자신의 발에 묶인 족쇄 같다고 푸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가난보다 사람들의 편견이나 배려 없는 행동에 엄마가 훨씬 아팠을 거라 생각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을 때 엄마를 따라 어시장으로 간 적이 있었다. 엄마가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생선 좌판을 벌려놓은 한 아주머니 앞을 지나려 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저기 걸려 넘어진다 하고 소리치며 과장댁에 한 손을 내저었다. 그 동작은 파리를 내쫓는 동작과 비슷해 보였다. 엄마는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졌지만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주머니를 스쳐 지날 뿐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엄마의 모습만으로 판단한 아주머니가 어이없었다. 하지만 차마 따지지 못했다. 덩치 큰 아주머니가 미우면서도 무서웠던 거였다. 단지 엄마의 뒤를 쫓아가는 동안 어시장의 감도는 생선 비린내가 매우 역하다고 느낄 뿐이었다. 사당벽의 색을 채우기 위해 바늘기에 빨간색 실을 끼웠다. 그러고는
박음질한 분홍색 실 옆에 바늘을 꽂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엄마의 인생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세상 일에 무심했는지도 모른다고. 여러 해 전에 엄마와 함께 시외버스 터미널에 갔을 때였다. 나와 엄마는 버스표를 산 다음 터미널 앞 나무 벤치에 앉아 버스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터미널 밖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타이어의 마찰음과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커다란 소리가 났다. 이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누군가가 오토바이가 부딪혔다고 소리쳤다. 터미널 안의 사람들은 출입문 쪽으로 몰려갔다. 나는 터미널 밖에서 벌어진 일이 궁금해 벤치에서 엉덩이를 뗐다. 하지만 엄마는 미동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방금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물론 사람들의 반응도 관심 없는 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런 태도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나는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야 알게 되었다. 엄마는 우리 자매들에게까지 무심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나는 고등학교 진학 문제를 두고 엄마와 심하게 대립한 적이 있었다. 인문계열 고등학교로 가길 원했지만 엄마는 상업계열 고등학교에 갔으면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직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던 거였다. 이 일만큼은 엄마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자 보란듯이 밥을 먹지도 않고 며칠 동안 엄마와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렇게 엄마와 서먹하게 지낼 때였다. 멀쩡했던 아침과 달리 오후가 되자 느닷없이 폭우에 가까운 비가 내린 날이 있었다. 등교하면서 우산을 챙기지 않았기에 시간이 갈수록 커다란 걱정이 되었다. 창밖에 내리는 비를 힐끔거리며 안달복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뒤돌아보니 반 아이 중 한 명이 낯익은 갈색 우산을 내밀었다. 우리 엄마가 주고 갔다고 하면서 나는 우산을 받아들고 창가로 급히 다가갔다. 밖을 내다보니 엄마가 눈에 띌 정도로 구부러진 남색 우산을 쓰고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거세게 내리는 빗속을 불안정하게 걷는 엄마의 모습을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내게 남았다. 열심히 수놓은 끝에 빨간색 사당벽이 완성되었다. 바늘을 2번 휘감아 매듭을 지은 다음 가재 앞 집게발같이 생긴 십자수 가위로 실을 잘랐다. 이번에는 바늘기에 갈색 실을 깨어 사당의 창문틀에 색을 채워 넣었다. 창문틀에 튀어나온 부분은 고동색으로 도와 단조로운 느낌을 피했다. 창문 안에 드리운 커튼을 놓을 때는 금실을 썼다. 금실은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때문에 금실로 놓은 십자수의 작품은 더욱 고급스럽게 보였다. 어릴 적부터 우리 자매는 엄마와 그럭저럭 잘 지내왔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우리의 자아가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엄마는 자기 주장이 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방식을 곧잘 강요했다. 가령 엄마는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것을 싫어했다. 물이 아깝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화장실로 가면 변기에 거의 항상 노란색 소변이 고여 있었다. 화장실 안에는 짙은 암모니아 냄새가 곳곳에 배어 있었다. 나와 은지는 냄새에 예민했기에 화장실을 쓸 때마다 괴로워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의 하소연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나와 은지가 소변을 본 뒤 물을 내리기라도 하면 호통을 쳤다. 이런 생활 속 작은 문제뿐 아니라
직업 선택 같은 큰 문제도 엄마의 눈치를 봐야 했다. 차츰 서로 간의 이해가 어긋나게 되어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건조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엄마와 은지가 크게 틀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은지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부터였다. 은지는 먼저 내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다. 은지의 남자친구는 다정한 성격의 사람으로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은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었다. 은지 역시 남자친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깊어진 상태였다. 얼마 뒤에 은지는 엄마에게도 남자친구의 존재를 밝혔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에 한 행동이었다. 처음에 엄마는 아무런 말 없이 은지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다음날 엄마는 은지를 붙잡고 물었다. 은지가 결혼해서 나가 살면 자신과 미지는 어쩌느냐고, 왜 자신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만약 은지가 결혼을 한다면 자신은 미지와 함께 약이라도 먹고 죽겠다고 했다. 은지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은지는 회사에서 받은 첫 월급부터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돈을 엄마에게 주었다. 거의 월급의 반에 가까운 액수였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느라 은지는 비싼 구두나 가방 하나 사지 못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살 때도 여러 번 고민을 하다 결국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은지의 희생에도 엄마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언젠가 엄마는 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나와 은지 둘 다 결혼하지 말고 평생 같이 살자고. 너희들을 시집 보내면 너무 슬플 거라고. 당시 엄마와 나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결혼하는 식장에서 서운함에 눈시울을 붉히는 주인공의 엄마를 본 뒤 한 말이었다. 나는 엄마가 극중 엄마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지에게 한 행동으로 봐 그때 엄마의 말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엄마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등급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마치 엄마와 미지를 돌보는 것은 나와 은지뿐이라고 인식시키려는 듯이 우리는 가끔씩 보이는 엄마의 이기심에 맥이 빠질 정도로 허탈함을 느꼈다. 강제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은지는 거의 모든 일에 의욕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였는데 차츰 결석하는 일이 늘어갔다. 식사마저 거르며 무기력하게 지내는 은지를 보자 걱정이 되었다. 엄마 역시 편치 않은 얼굴이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서너 달을 보낸 어느 날 은지는 심각한 얼굴로 내게 의논을 청했다. 고개를 끄덕이자 은지는 대뜸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배워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학원에서 배울 생각이야. 이 지역에서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데다 남자친구가 계속 생각나서 더 이상 머무르기 힘들어. 은지는 내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고 있었다. 나 역시 전부터 일러스트레이터로 조금 더 많은 일감을 받기 위해 도시로 이사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그러한 마음을 은지에게 털어놓았다. 은지는 달리 생각할 것 없다는 듯이 말했다. 언니도 나와 같이 도시로 나가면 되잖아. 하고. 엄마는 우리의 계획에 언짢은 얼굴을 했다. 하지만 은지에게 한 일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저 우리 주위를 서성거릴 뿐이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엄마의 처지에 동정해서 뜻을 취소해 주기를 바라기라도 한 듯이.
은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에 엄마의 모습을 모른 척했다. 나는 도시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했다. 우리의 태도에 엄마는 결국 자신의 고집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엄마는 이사 나가는 날까지 되도록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 역시 엄마에게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불편한 침묵은 우리가 이사를 가고도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은지는 학원에서 교육을 끝내고 세무서 사무실에 취직했다. 도시에 있는 빌라로 이사하고 몇 달이 지난 뒤 나는 슬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살아도 되나 싶었다. 하지만 은지에게 내 마음을 밝힐 수는 없었다. 혹시라도 엄마가 걱정되면 떠나도 상관없다는 말을 들을까 겁이 났다. 도시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기에 시골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이렇듯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오갈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엄마는 이번 명절에도 오지 않을 것인지 물었다. 나와 은지가 보고 싶다고 했다. 외롭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러겠다고 말할 뻔했다. 나는 마음을 추스른 뒤 명절에 밀린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은지 역시 직장일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기분이 가라앉았다. 굳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만나는 것을 피해야 하나 싶었다. 그 뒤로도 엄마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 은지 때문인지 주로 낮 시간대를 이용했다. 미지와 함께 홀로 남은 엄마의 전화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 얼마 동안은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 다였다. 그러다 차츰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로 넘어갔다. 엄마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분 전환을 위해 한 번씩 사천으로 내려가도 좋을 것 같다고. 이런 생각 때문인지 내가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나 은지 모르게 유지하지 못했다. 은지가 월차를 낸 날에 하필 엄마가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 액정에 뜬 번호를 본 뒤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날 보고 은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다. 은지는 누구에게서 온 전화냐고 물었다. 집요하게 묻는 통에 나는 결국 엄마에게서 온 전화인 것을 밝혔다. 은지는 한동안 나를 노려보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뒤 며칠 동안 나는 은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지의 눈치를 살피며 되도록 기분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했다. 은지는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자신에게 엄마와 관련해 그 어떤 요구도 하지 말라고.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색 커튼을 완성한 뒤 바늘기에 파란색 실로 바꿔 끼웠다. 우산처럼 우아한 곡선의 사당의 지붕을 파란색으로 채울 생각이었다. 술을 놓을 때는 곡선보다 직선이 편했다. 은지의 허락을 받은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 뒤로는 한 달에 2번 정도 엄마의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렀을 때는 매주 엄마를 방문하게 되었다. 주로 토요일에 엄마 집으로 갔다가 일요일에 나오는 시기였다. 그러다 한번 금요일 오후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예고 없는 방문에 엄마는 놀란 얼굴로 대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 들어가자 TV가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고기를 냉장고에 넣고 과일과 간식거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거실로 나왔다. 엄마는 어느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TV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다. 70이 넘어 보이는 TV 속 노인은 폐지를 주워 근근히 살고 있었다. 그러다 병에 걸려 폐지를 모으러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수입원이 끊긴 노인은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생계 보조금과 노인연금으로 간신히 살아갔다. 하지만 진료비와 약값이 비싸 제대로 병원을 가지 못했다. 게다가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끼니를 자주 거른다고 했다. 노인의 몸은 가늘었고 팔과 다리에 뼈마디가 튀어나와 있었다. 엄마는 TV 속 노인을 담담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지만 두 눈에 서린 슬픔을 가리지는 못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불쑥 입을 열었다. 엄마와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왜 보고 있어요? 엄마가 아픈데 나와 은지가 신경 하나 안 쓰겠어요? 저런 거를 보고 걱정만 해서야 혈압만 높아져요. 엄마는 TV에서 눈을 떼고 나를 봤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을 참지 못하고 예전에 동생과 함께 썼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았을 때 언뜻 생각 하나가 스쳤다. 엄마는 자신이 TV 속 노인처럼 방치될 수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렇다면 당연히 나와 은지가 각자의 가정을 가지는 것을 싫어했을 거였다.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자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다. 그렇지만 엄마의 일방적이었던 행동이 옳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바늘기에 연분홍색 실을 꿰어 사당 지붕 꼭대기로 가져갔다. 그러고는 연꽃을 놓기 시작했다. 십자수 천 앞뒤로 바늘이 몇 번 왕복을 하자 우아한 곡선의 연꽃잎이 완성되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 늦은 오후에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을 한 뒤 꺼놓았던 휴대폰을 켰다. 밝아진 액정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건 떠 있었다. 엄마의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두 번의 신호음 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뜸 큰일 났다고 말했다. 덩달아 긴장이 되어 무슨 일인지 물었다.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엄마는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반복해 말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당장 엄마가 말한 병원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텐데도 무작정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다. 이어서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이대 희경 검사를 하는 중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입에 담기도 싫은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설마 그럴 리야 있겠어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엄마에게 바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병원 면회를 하지 못하더라도 집에 혼자 있을 미지가 걱정되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다. 다시 한번 더 심호흡을 한 뒤 신중하게 숫자 버튼을 눌렀다. 밤늦은 시간에 사천에 닿았기에 나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괜찮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전화를 끊고 택시에 인조 가죽 좌석에 기대 앉으며 염원했다. 엄마가 정말 괜찮기를. 그러나 그 조그만 희망은 다음날 여지없이 박살이 났다. 엄마가 의암이라는 사실을 의사에게서 들었을 때 주위 모든 것이 빙글거리며 도는 것 같았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길 빌며 의사에게 매달리듯 물었다. 엄마의 암이 초기인지. 그러나 의사의 굳은 얼굴을 보고 절망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참담한 내 표정을 보고 의사가 다소 황급히 말했다. 그래도 말기는 아니니까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잘 받으면 된다고. 엄마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 벌써부터 낙담하지 말라고. 병실로 돌아온 나는 엄마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엄마는 자신의 주위를 감도는
무거운 분위기로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두려움이 깃든 눈으로 나와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엄마의 눈빛을 보니 더욱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결국 간호사가 엄마에게 말해 주었다. 엄마가 위암에 걸렸기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간호사의 말을 듣고 엄마는 움직이지 않았다. 입과 몸은 물론 눈꺼풀 하나까지도. 주위 사람들과 달리 엄마 혼자만 정지 명령을 받기라도 한 듯이. 전기로 환하게 밝힌 병실이지만 엄마 주위에만 어둠이 고여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단지 영혼이라도 빠진 것 마냥 움직이지 않을 뿐이었다. 나 역시 울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엄마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십자수 도안을 들여다본 뒤 바늘기에 검은색 실을 끼웠다. 사당 앞에 서 있는 일로왕 보살의 머리를 수놓기 위해 서였다. 위암 판정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엄마는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간병인을 구해 엄마 곁에 머물게 했다. 엄마의 집에서는 미자를 돌봐야 했기에 내가 직접 병실에 있을 수 없었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엄마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당일에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기다렸다. 예상 시간보다 서너 시간 더 지나서야 2명의 간호사가 바퀴 달린 침대를 밀고 병실로 들어왔다. 침대 위에는 엄마가 잠들어 있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간호사의 말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이어서 엄마의 위를 3분의 2가량 잘라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 사실이 못마땅했지만 수술을 성공한 것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다 잡았다. 엄마는 한 달을 더 병원에 머문 뒤 퇴원을 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속에서 엄마는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병원이란 다시 올 곳이 못 된다고. 약봉지를 안고 엄마 옆에 앉은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엄마는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해야 했다. 그러니 짧은 순간이라도 병원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느끼는 엄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약봉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엄마가 5년 동안 무사할 수 있다면 된다고. 그러면 엄마는 정말로 암에서 해방된다고. 그때는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행복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수술을 받은 1년 뒤 암세포가 엄마의 몸속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재입원해야 했다. 기본적인 체력이 좋지 않아 방사선 치료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직 더 독해진 항암약이 듣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머무르던 나는 다시 사천에 내려갈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내 소유의 물건들 대부분을 커다란 캐리어에 집어넣었다. 엄마의 2번째 항암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엄마의 집에서 살 생각이었다. 짐 싸는 것을 도와주던 은지는 어느 순간 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병원 일과 미지의 일을 전부 맡겨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고. 나는 은지에게 부채감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다 준 것에 대한 부채감. 불안정하게 돈을 버는 데가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은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부채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었다. 다시 병원으로 온 나는 여전히 내리에 남은 그때 일을 떠올렸다. 소변줄과 링거를 함께 달고 있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12살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낮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밤이 되자 열이 크게 올랐다. 해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다. 몇 시간을 자다 깨달을 반복했다. 그러다 의식이 흐릿한 중에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정신이 조금 더 맑아지자 내가 리어카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을 위로 들자 리어카를 끌고 있는 엄마의 등이 보였다. 그와 함께 거친 숨소리도 들렸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누워 있었고 머리에 캡을 쓴 간호사가 내 팔을 잡고 있다는 거였다.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 내가 아팠던 밤에 있었던 일을 들을 수 있었다. 달 동네에 위치한 우리 집으로 구급차는 물론 택시도 올라올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리어카에 싣고 언덕과 같은 길을 내려와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왔던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다리로 거친 시골길을 달려서 병원은 우리의 집에서 1시간 가까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때의 강렬한 인상은 그 뒤 몇 년 동안이나 꿈으로 나타날 정도였다.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는 갈수록 몸이 야위었다. 음식은커녕 물도 마시지 못했다. 2차로 들어간 항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였다. 엄마는 진통제를 맞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수면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많았다. 엄마를 보러 오는 담당 의사의 얼굴이 나날이 심각해져 갔다. 그래서 의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언제 의사의 입에서 불길한 소리가 나올까 무서웠다. 그러나 결국 피하고만 싶었던 선고가 의사의 입에서 나왔다. 엄마의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그나마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게 나을 거라는. 나는 의사에게 치료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소용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결국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게 되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간병인 대신 엄마 곁에 머무르는 일을, 인생의 마지막에 이른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다. 이제 엄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상관없었다. 결정을 내리고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지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해야 했다. 뜻대로 엄마 곁에 머물렀지만 막상 간병하는 일은 없었다. 엄마의 몸의 기능이 갈수록 나빠졌던 것이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변을 보는 기본적인 것도 멈춘 상태였다. 엄마의 발이 검게 변한 것을 본 날 밤 나는 망연자실하게 침상에 기대어 앉았다. 문득 몇 시간 전에 엄마의 링거를 갈아준 간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가 숨을 쉬지 않으면 알려달라는. 나는 불현듯 화가 났다. 그런 말을 어떻게 그리 무심히 말할 수 있냐 싶었다. 분노의 감정은 엄마의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라고 말한 의사에게로 옮겨갔다. 처음으로 담당 간호사와 의사에게 미운 감정이 생겼다. 엄마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 원치 않은 장애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 버린 엄마였다. 엄마의 장애를 무신경하게 입에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매번 마음이 베인 엄마였다. 그런데 왜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런 병 때문에 엄마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이제 엄마는 눈꺼풀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나무 인형처럼 빳빳한 몸을 하고 온종일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모습을 울 것 같은 심정으로 쳐다보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밤은 더욱 깊어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원망과 허망함이 교차하던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다. 예전에 사람의 장기 중 가장 마지막까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귀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처럼 나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어색하다는 이유로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 적어도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만큼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오랫동안 깨어있던 환자마저 잠이 들자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 곁으로 다가갔다. 잠시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본 뒤 엄마의 귀 옆으로 몸을 숙였다. 그러고는 소리내어 엄마를 불렀다. 엄마의 얼굴에 어떤 움직임도 없었지만 개의치 않고 이어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겠어요. 그래도 엄마 덕분에 우리 자매들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담담히 마지막 인사를 하자고 마음먹었었다. 하지만 도중에 목이 메어 울먹이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인사를 마치고 엄마에게서 몸을 떼었다. 그 순간 보았다. 흐릿하게 초점 하나 없던 엄마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나 역시 흐릿해진 눈으로 엄마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빨간색 실로 보살이 걸치고 있는 가운을 수놓았다. 용선 위로 길게 늘어진 가운을 놓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가운의 깃과 소매자락에 있는 꽃잎까지 수놓자 어깨와 팔이 저려왔다. 허리까지 좌우로 돌린 뒤 소파에 등을 기댔다. 그러자 새삼 집안이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다. 유일하게 나는 소리는 주방에서 돌아가는 냉장고의 희미한 소리였다.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흰색 커튼이 살랑거렸다. 그와 함께 달콤한 꽃 냄새가 났다. 엄마의 집 주위에 있는 철량에서 나는 냄새였다. 한동안 꽃 냄새를 맡으며 휴식을 취할 때 탁자 위에 둔 휴대폰에 전화가 왔다. 은지였다. 은지는 이제 평온해진 목소리로 사천에 들어섰다고 했다. 20여 분 뒤면 도착을 한다며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집안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있으니 그냥 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얼마 있지 않아 은지가 도착할 것이기에 조급한 마음이 생겼다. 즉시 바늘기에 금실을 끼워 넣었다. 보살의 머리 주위에 있는 둥근 빛을 놓기 위해서였다. 엄마는 나의 마지막 인사를 받은 이틀 뒤 늦은 오후에 돌아가셨다. 간호사가 엄마의 사망 절차를 밟는 동안 나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다. 어색한 침묵을 유지하던 은지는 기어코 울먹이기 시작했다. 따라 울고 싶었지만 장례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했다. 은지에게서 미지와 함께 병원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이 캄캄해져서야 은지와 미지가 엄마가 있는 병실에 도착했다. 은지는 붉어진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고 미지는 엄마를 부르며 울먹거렸다. 엄마의 상태에 대해 은지가 미지에게 미리 설명해준 모양이었다. 잠시 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이동식 침대를 끌고 병실로 들어왔다. 엄마가 호스피스 병실에 입원했을 때 만났던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이었다. 직원 2사람은 엄마를 이동식 침대 위로 옮긴 뒤 흰 천으로 덮었다. 침대 머리 쪽을 맡은 직원이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말을 한 뒤 다른 직원과 힘을 합쳐 침대를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나는 겁에 질려 팔에 매달린 미지를 데리고 은지와 함께 병실을 나섰다. 그러고는 직원을 따라 창백한 불빛이 켜진 쓸쓸한 복도를 걸어갔다. 금실로 마지막 술을 놓은 뒤에야 십자수 전을 탁자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술을 놓고 남은 실과 바늘을 하트 모양의 실통에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십자수 전으로 눈을 돌려 이제는 색이 다 입혀진 반야용선을 쳐다보았다. 죽은 사람의 혼을 싣고 극락정토로 간다는 반야용선. 사당 앞에 선 일로왕 보살은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보살이었다. 나는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는 중에 인터넷에서 반야용선을 보게 되었다. 신비로운 느낌의 그림을 보는 동안 그것을 수놓아 엄마의 낙골함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흰 종이에 반야용선 일러스트를 그렸다. 기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야용산을 둘러싼 거친 바다를 그려놓지는 않았다. 그러고는 십자수 가게에 가서 일러스트대로
십자수 도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제 반야용선 십자수를 엄마의 유골함에 넣으면 계획을 완수할 수 있었다. 엄마의 기일에 대해 생각하는 중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거실 창으로 내다보자 대문 앞에 은지와 미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반야용선에 대해 동생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엄마는 극락으로 들어가셨군요. 호스피스 병실에서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한 마지막 몇 날이 이별을 잘 준비해 주었군요. 특히 엄마의 귀에 대고 내가 속삭인 말, 엄마는 눈물을 흘렸죠. 엄마의 마지막은 고요했지만 의미 있는 인사였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